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자. 좀 길게 봤을 때는 기회가 곧 멀지 않은 시점에 올 수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물가와 금리가 움직이는 대로 좀 불안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 지난번에 그 전망하셨던 거와는 전혀 다른 어떤 환경이 펼쳐진 것인데 네. 그게 이제 가장 주요 원인이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죠. 공급. 3,100 근처 또는 뭐 좀 더 세게 올라간다면 3,100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그래도 이제 좀 2,900을 지지하면서 다시 네. 3,000선까지 반등하는 네. 예, 모습을 보여줘서 안심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2,800, 2,600 깨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걱정들 많이 했거든요. 걱정도 굉장히 많았죠. 네. 네. 하지만 뭐 아직도 모른다. 네.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네. 시장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롱텀하게 본다면 저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상승 추세는 계속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망 병목 현상 뭐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고 저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막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나 오래 장기화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을 예상보다 많이 높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걸 계속적으로 유지되게 만들어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까지 가세하고 있고 거기다 전력난 이슈까지 들어가면서 비단 미국이나 몇몇 국가들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어서요. 저는 반등 신호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추세 반전이라서 여기서 찍고 이제 3,300, 3,600 이렇게 가는 흐름이라고 보기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자. 좀 길게 봤을 때는 기회가 곧 멀지 않은 시점에 올 수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그 목표 3,000 얼마였었죠? 3,600. 3,600. 예. 예. 이거에 대한 뷰는 아직 변한 건 없는 건가요? 일단은 그 시점을 좀 뒤로 많이 밀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9월 전망에서는 좀 박스권으로 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200이 넘었었을 때는 비중 축소, 그리고 3,100 밑으로 내려가서야 좀 비중 확대를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까지 기대했던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고 또 8월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서 그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0월 1일 날 발표된 9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고가 늘긴 했지만 신규 주문은 멈춰 있고 생산은 오히려 마이너스고 운송 시간은 더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미국 쪽 물동량을 보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고 고용지표 결과들을 본다 하더라도 자발적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시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궁극적으로 그 이상을 열어놓고는 있지만 내년 1분기 2분기 초중반까지는 조금은 변동성을 조금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3,600 이것이 올해 말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으나 이건 이제 내년으로 좀 미뤄졌다. 좀 미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뭐 출렁이는 2,900을 네. 위협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또 반복이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근본 원인 이거는 지난번에 그 전망하셨던 거와는 전혀 다른 어떤 환경이 펼쳐진 것인데 네. 그게 이제 가장 주요 원인이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죠. 공급망 병목 네. 현상.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높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높은 물가들이 장기화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까지 바꾸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도 빠르게 올라오고,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정상화 스케줄도 좀 빨라지는 양상이고, 이런 것들을 다 건드리고 있는데 더 가장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는데 점점 수치들이 그거를 증명하는 듯한 흐름이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때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피크아웃이 맞다. 근데
경기가 나빠진 거냐라고 말을 하자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직까지 저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네.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말씀들을 많이 그렇죠. 하세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를 보면은 이처럼 경기 성장률이 4%, 3%대가 아니라 0 또는 역성장할 수 있는 불안감 속에 이 와중에 물가가 오르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경기가 예상보다 좀 슬로해지고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GDP 성장률 레벨을 한번 놓고 보신다면 내년까지 2022년까지 GDP 성장률은 글로벌은 4.5%, 선진국이 4%, 그리고 신흥국도 5.2%입니다. 이게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2017년, 18년 때에 성장했던 성장 모멘텀과의 비교를 해서 보신다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들은 커지는 가운데 물가가 워낙 높이 오르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을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경기가 피크를 찍은 건 맞긴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있느냐 불황으로 가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물가가 오르면은 안 좋다.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시면은 물가가 오를 때 증시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 안 좋다.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진행할 때가 증시가 훨씬 좋았거든요. 결국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핵심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흐름들이 얼마나 좋은가 아니면은 불안한가. 경기 흐름들이 좋으면은 증시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모멘텀이 강할 때는 물가든 금리든 다 좋게 해석합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야. 아, 경기가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 선순환하면서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 금리가 올라서 나쁘다라는 그림보다는 좀 빨간색을 좀 많이 보는데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미국 GDP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가 상승을 극복할 정도의 경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은 전혀 문제없이 흘러갈 텐데 최근 들어서는 2분기, 3분기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 물가에 대한 전망치 레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여기에 GDP 성장률 레벨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끝에서 보시면은 요 플러스로 갔다 요 마이너스로 반전한 시점이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하반기 들어서는 성장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더 크다는 거고 내년 1분기쯤에는 플러스 반전을 할 텐데 최근 GDP 성장률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이것도 자신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물가와 금리가 움직이는 대로 좀 불안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붙고 모멘텀에 대한 컨빅션이 생기면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피크는 맞지만 경기가 나빠지는 건가 불황으로 가는 건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진 상황에서 물가 금리에 대해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됐든 아니면 뭐 피크아웃이 됐든 어쨌건 물가 인상이 됐든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성장하느냐 정체돼 있느냐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느냐 가느냐. 이거에 네.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느냐 낮아지고 있느냐 근데 이 낮아지는데 물가 상승률이 2%고 GDP 성장률이 4%라면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이 제한적일 텐데 지금은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거든요. 글로벌 증시 GDP 성장률이나 미국 그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시장이 막 불안해지고 GDP 성장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시장이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래 7%대까지 예상하다가 올해 그쵸. GDP를 5%대로 네. 낮췄잖아요, 연준에서. 네. 그러나 물가 상승률도 지난번 뭐 몇 년 이래 최고치 뭐 네. 5점 몇 프로 이렇게 찍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니까 네. 결국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물가가 뭐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올해 4분기까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내년 1분기는 조금 슬로해지고 2분기 때는 좀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그림이 또 현실화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한 부담들을 덜어내는 내년 2분기부터는 조금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확인해야 될 거라는 거는 어떤 거죠? 병목 현상이죠. 근데 이 병목 현상,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영국 같은 데도 그 기름을 운송할 운전사가 없다. 맞습니다. 정유차 운전할. 네. 미국도 보니까 무슨 운전사, 트레일러 운전사들이 없어서 네, 뭐 네.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 기존에 그 정리해고한 것이 빨리 채워지질 않으니까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늘어난 건 맞아요. 아, 수요도 늘어나고. 무슨 말이냐면 소매 판매 금액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쭉 올라오던 추세보다 20%가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지원 정책,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 보니까 뭐 내구재 같은 쪽에서는 막 소비가, 그러니까 재화 소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올라왔는데 소비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거를 충당해 줄 만큼의 물류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 취업자들이 회복되긴 했지만 코로나19 인전 수준은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진정돼야지 시장이 조금은 방향성을 잡아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4시간 풀로 네, 가동시킨다. 항만. 네.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 시장. 네. 왜냐면은 미국이 물가도 올랐고 테이퍼링도 빨리 한다 그랬고 시장이 막 불안해할 때쯤 이게 빵 나온 거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을 보면은 뭐 24시간 운영 체제, 그리고 뭐 처리량을 늘리고 작업량을 늘리고 근무 시간을 확대하고. 근데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들을 보면은 다 사람이 부족하다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한 건데 지금 정책들 한번 보시면은 시간에 대한 대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들이 얼만큼 효력을 발휘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포인트는 사람이 부족한 부분인데 시간을 늘려주겠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있고요. 크게 어쨌든 그 원인에 대한 대처 방식이 근본적이지 않다.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그걸 좀 걱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이 그 그림인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를 내린 데는 LA 항만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롱비치 항만에는 일부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했거든요. 근데 회색 차트가 롱비치 항만 물동량이 9월 달 것까지 업데이트된 겁니다. 안 늘어났어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끝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중국 전력난 이슈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아마 내년 봄을 지나면서 3, 4월을 지나면서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에 표는 매 분기마다 CFO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 결과인데 여기서도 올해 병목 현상이 완화될 거라는 전망을 하는 분들은 10%에 못 미치고요.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에 완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고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백악관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라는 얘기도 돼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11월, 12월 연말까지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된다면 솔직히 막 이렇게 길이 막히는데, 그러니까 뭐 12월 달 유명하잖아요.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네. 거 미국에서. 길이 막히는데 차들이 더 끼어들면은 더 꽉 차고 더 정체가 많이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11월 달에 또 한 번 있을까봐 조금 걱정하고 있어서, 물론 저도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길 바라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더 심화되는지 완화되는지 여부를
이제 1월, 2월 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또 어떤 분은 우리 이 팀장님이 3,600 강하게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 네. 바뀐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방식을 네, 또 네.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 변경된 이 급박한 네. 이 물류 대란. 물류 대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렇다면 올해 뭐 내년 1분기까지 뭐 이런 어떤 변동사항이 클 것 같다고 하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 아니면 뭐 신규 매수는 이제 자제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단 그렇죠. 말이죠. 복잡하시죠.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돈을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저를 믿고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현실적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100 근처 또는 뭐 좀 더 세게 올라간다면 3,100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3,100선에서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가 이제 조금 회복했는데 3,100을 간다고 해도 플러스가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니? 그러면 일단은 100%다 줄이기 쉽지 않으시면은 좀 그래도 마이너스라도 조금 비중을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을 뭐 어떻게 매매하기 어려운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라면은 뭐 인버스 ETF라나 이런 쪽으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좀 방어막을 좀 튼튼히 하자. 현금이든 많이 아니면은 빠지더라도. 다른 투자 상품이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번에 잘 지키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림보다는 더 좋은 기회가 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올해 4분기에 바닥을 3,000선, 많이 빌려봐야 3,050. 그러니까 올해 3월달 저점을 깨면 안 됐어요. 그걸 깼다는 의미는 3월 초 3,050에서 3,300으로 갔던 상승이 이게 새로운 상승이라기보다는 이게 상승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락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전략을 말씀드리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잘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마음은 편하시겠지만, 몇 달 동안 더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이 일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정 전망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대응 전략 또한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100선 근처로 가게 되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시든 아니면은 해지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을 더 확보하시는 인버스 ETF.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셔서 내년 1분기까지는 최대한 내 포트폴리오, 내 주식이든 뭐 여러 자산이든 잘 지켜서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기회가 한번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3,000에서 3,600 가는 것보다 더 큰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기본으로 전망을 했던 것은 올해 코로나19 당시 저점에서 3,600까지, 3,700까지 올라갔다가 큰 조정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거라고 봤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6월 달까지 3,300을 찍었던 게 큰 상승 추세가 하나고 그다음부터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뭐 1분기 전후를 지나면서 바닥을 잡아간다면 그때 새로운 상승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지금 시장 되게 안 좋다라고 하면 그냥 다 파시고 인버스 ETF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시장이 또 한 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1분기 이후. 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 현금 비중 확대, 그리고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해 나가시면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버퍼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좀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이 좀 가능하실 것 같고 주린이 분들은 그냥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네. 심플하고 저는 그게 제일 심플하다고 착오가 생각합니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또 인버스 잘못 들어갔다 또 그쵸. 크게 또 보시니까 그리고 그것도 손해보시니까.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지. 또 거래량 어려우니까. 거래대금도 중요하고 해서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투자의 투자 경험이 길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가슴 아프시더라도 일단은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셔서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에 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좀 방법을 들고 마련하자. 가자. 네네네. 현금 비중은 한 몇 % 들고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전 지금 시점에서는 50% 정도는 50%. 들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3,100선에서 이제 물량을 줄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종목이 3개가 있어요. 네. 근데 하나는 뭐 본전. 근데 3,100까지 올라왔는데 나머지 두 종목은 아직도 마이너스 10이야. 10%씩? 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맞죠. 종목과 주가는 편차니까.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00선이 됐을 때에는 일단 물량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네. 이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왜냐면은 그걸 또 헷갈려 하시거든요. 왜냐면 3,100선이 올랐다는 건 내 주가도 다 올랐을 거라는 전제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일단은 만약에 요번에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빠질 때 한번 보시면은 누가 좋고 나쁘고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빠졌죠. 네. 그리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던 애들도 많이 빠지고 별로 안 올랐다고 했던 애들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또 빠졌던 흐름들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란 것은 조금은 여러 방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물가에도 그렇고 경기에도 그렇고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너무나도 많은 파장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전력난 이슈가 또 한 번 이렇게 붙어주면서 오늘도 중국 소매 판매는 잘 나왔는데 산업 생산이 쇼크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국도 자꾸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네.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GDP 성장률 레벨 자체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5%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중국이 걱정이 되는데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냐?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말한 게 공동 부유라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뜻인데 만약에 여기서 경기가 진짜 안 좋아져서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의 삶이 안 좋아진다? 그럼 공동부유 정책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정권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은 어떻게든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중국 동계올림픽이 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여기서 좀 전환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들이 여러 군데서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좀 전력난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악재로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보면 중국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이 확 빠지면 우리는 또 확 빠지니까 네. 악재만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 증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한다 그래서 막 이전처럼 막 유동성을 막 풀어서 모두 막 대기업들이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잘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부유라는 정책의 하에 내수 소비 시장을 살리겠다라는 목표를 둘 텐데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에는 그렇게 큰 플러스 요인은 없지 않냐라는 분석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주식 시장은 뭐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이 팀장님은 말씀하신 여러 이런 요건들, 악재들 때문에 이것이 조금 오래 갈 수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50% 정도로 늘리는 시점이 온 것 같다. 요거를 좀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회 기회 8.15 머니톡에서 9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